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과 평양에서의 일주일간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전화통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짓고 오늘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올해 우리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으로 결정돼 미국이 처음 요구한 1조 4,400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또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오늘 낮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진동을 느낀 시민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에 이국종 교수는 닥터 헬기에 윤 센터장의 이름을 새기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인의 못다한 꿈을 펼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제명뿐 아니라 고소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1조 원을 들여 지은 경기장들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활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강원도와 중앙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C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과 평양에서 일주일간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페이지를 펴고 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비건 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선 자잘한 합의가 아닌 통큰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데 한미가 같은 생각임을 강조한 거란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전화통화로 의견을 나눌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간 면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We are on the same page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모두 빅딜, 그러니까 통큰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의 평양 실무 협상에 대해 환대를 받았으며 북미가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전화통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직접 만나 장관급 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의 실무진들은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가 서로 주고받을 빅딜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북미 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게 된다면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하노이의 상황 지금 점점 분주해지고 있는데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했을 때 동선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김 위원장이 하노이 시내를 벗어나서 다른 곳을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군요. 네, 북미 회담 전에 북베트남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경우에 오는 24일쯤을 전후해서 김 위원장이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베트남의 경제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노이를 벗어나서 다른 도시까지도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처럼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를 하면서도 관광 산업도 상당히 발달했고 또 외국 자본 유치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을 생각해보면 바로 전날에 깜짝 외출을 한 정도였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가혁 기자가 하노이에 한 나흘 정도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김 위원장의 방문 예상지로 꼽힙니까? 네, 준비된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노이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하이퐁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트남 3대 도시입니다. 또 여기는 베트남 북부 지역 최대 항구도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의 스마트폰 공장이 있고 또 빈그룹 산하 완성차 공장도 이제 완공이 돼서 곧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러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국의 잘 돌아가는 기업의 상황을 자랑스럽게 김 위원장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다시 60km를 더 가면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관광지죠. 불과 석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이곳에 하롱베이에 직접 가서 배를 타고 관광 인프라를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김 위원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물론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지금 뭐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의문점은 과연 김 위원장이 하노이를 벗어나서 저렇게까지 다니는 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요, 김 위원장이 교통 통제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면 이 동선은 충분히 하루에도 이동이 가능한 동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한 번 더 부각을 할 수가 있고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경제를 챙기고 있다, 이걸 선전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런 동선이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게 이곳 현지에 있는 외교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개최지가 한 달 전쯤에 발표됐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좀 시일이 촉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하노이 현지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취재진들이 점차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본 취재진도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만났다고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베트남 당국은 국제 미디어 센터를 조금 더 신속하게 설치를 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우리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베트남 외교부 청사 안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아침 일찍부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갔고 아침부터 여러 회의를 하느라고 상당히 정신없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북미 양국의 협상 실무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쯤 이제 현지에 와서 미리 동선도 짜고 경호 준비도 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네, 지난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두 정상이 만나기 딱 보름 전에 양측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경호, 의전 이런 것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걸 적용을 해보면 지금쯤 오늘 내일쯤에도 충분히 두 측이 만나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비서라고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싱가포르 때처럼 먼저 하노이로 올지 언제 올지 또 오게 된다면 백악관 신무진들과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자 일본에서는 비핵화 논의에서 일본만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아베 총리는 비핵화 회담 의제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연계하고 싶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직접 만나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메시지를 내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다.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에 연결되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같은 날 미국 등 관계국들과 확실히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최지로 하노이가 정해지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자 일본 정부에서 일본 배제를 걱정하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8일 밤 일본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국장을 한국에 급파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강제징용과 초계기 이슈로 한국과 갈등을 증폭시킨 아베 내각의 초조함으로 풀이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미국이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보다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세제 보장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일단 허용하면 비핵화 절차에 진전이 없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대로 우리나라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지은 건 다행인데 1년 후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번 결정의 의미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I think very much due to the goodwill and the trust that the two sides have built over the past year. 금액은 1조 389억 원입니다.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 787억 원 올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의 최초 요구는 1조 4,40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금액이 10억 달러 아래로 줄었다는 겁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 신설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1년이 됐습니다.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만간 또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미국은 새로 협상을 할 때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초 유효기간 최소 3년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번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조금 전 보도해드린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이번 가서명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이겠죠? 네,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미 회담의 기반은 한 축은 남북관계, 또 한 축은 한미 동맹입니다. 근데 예. 한미 동맹이 조금이라도 균열이 보이는 기미만 보여도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분담금 문제를 미리 털고 그다음에 회담에 나서게 된 것은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세부 조건들,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금액을 양보했고 대신 우리는 유효기간을 내줬다. 이게 대체적인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최초에 우리에게 요구한 금액을 보면 1조 4,400억 원입니다. 우리는 반면에 1조 원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50% 정도의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불과 20일 정도 전만 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의 의견차가 아주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효기간, 그러니까 다음 협상을 언제 하자 이런 내용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 거군요. 네, 우리가 이제 1조 원에서 더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버티니까 미국이 이제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그리고 10억 달러를 주면 되겠다. 1조 1,30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네, 금액을 좀 줄이는 대신 유효기간까지 이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효기간 3년에 1조 원으로 하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엔 유효기간을 1년으로 맞추고 대신 금액은 1조 1,300억 원보다도 더 줄여서 1조 389억 원의 합의가 된 겁니다. 예, 계속되는 협상을 통해서 비용과 또 그리고 기간을 계속 조금씩 줄여가게 된 거군요. 자, 분담금이 이제 어쨌든 최초 미국이 요구했던 것보다 줄기는 했지만 한 4천억 원 정도 준 셈인 거죠. 자, 그래도 800억 원 가까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액도 중요하지만 인상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기준은 올해 우리 국방비 인상률인 8.2%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기준을 좀 보면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4%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비는 올해는 8.2%였고 2023년까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7.5%씩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최초 요구 금액이 워낙 커서 어쩔 수 없이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했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방비 인상률이 연평균 7.5%였으면 계속 7% 수준으로 올리자 이렇게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다음 협상을 시작하게 될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이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다음 협상에서도 또 추가 인상을 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미국이 좀 물러섰지만 핵 추진 항공모함 또 뭐 장거리 전략 폭격기 이런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을 추가해달라 이렇게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언을 보면 나토가 분담금 1,000억 달러를 증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발언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발언들이 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압박입니다. 예. 우리는 어쨌든 뭐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그리고 또 1년이 아니라 한 3년 이상에서 협상을 좀 맺는 것을 좀 목표로 해서 다음 협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은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을 닫은 지 딱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게는 당시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만간 다시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의 시선은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이들 기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300평 규모의 도자기 공장은 불이 꺼진 채 재고만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이 떠난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10년 전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 업체는 생산시설을 모두 개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도 3년째 시간이 멈췄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북한의 우리 직원들 실제 아주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어떨 땐 꿈에도 나타납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다른 업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123곳, 피해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내 공장 잘 있을까? 그 전망대 가가지고 그 망궁이 있더라고요.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개성공단은 이들에게 사업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들 자랑도 하고 저희 문화와 똑같습니다. 작은 통일 안에서 우리 저희들은 산다고 우리 행복하게 생각을 했었죠. 이달 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만큼은 여느 때와는 다르지 않는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서 옛날처럼 마음껏 한번 다음 달 3월 달이라도 좀 열렸으면 꼭 열리기를 정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먼 바다에서 발생해서인지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지만 2년 전 큰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5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동북동쪽으로 50km 해상, 깊이 21km 지점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 12분쯤에는 2.5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11일 포항에서 4.6 지진 이후 국내에서 4.0 이상은 1년 만입니다. 제 남편이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진 났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놀래갖고 나왔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은 물론 강원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식사하는데 창문 쪽에서랑 그 식기류가 좀 흔들리는 소리가 나서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항에서 62km 떨어진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다른 원전도 정상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10건 중 경북 지역에서만 6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그런 큰 지진이 올까 봐 걱정이 되고 솔직히 불안한 지금 마음은.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2년 전 포항 지진과 연관이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계의 버팀목이었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동료들은 고인이 못다 이룬 꿈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고인과 함께 닥터 헬기 도입을 위해 애썼던 이국종 교수도 헬기에 윤 센터장의 이름을 새기고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마지막 길에 놓인 국화꽃 송이송이마다 무거운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모인 스품들은 참을 수 없는 눈물로 흘러내립니다. 동료들은 고인의 이름을 부르기도 버겁습니다. 윤환덕 선생, 윤 센터장은 아들에겐 최고의 아버지로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늘 고민에 경청해 주셨고 우리 세대의 고민을 친구처럼 나눌 수 있었던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의사 동료들에겐 진정한 지도자로 기억됐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서비스의 도입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국종 교수도 고인의 꿈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도입하는 응급의료 회기 내에는 선생님의 비행복을 항상 준비할 것이며 선생님이 탑승 시 타기체와 혼동하시지 않도록 기체 표면에는 선생님의 조난과 함께 콜사인인 아틀라스를 크게 박아놓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무실과 병원을 둔 윤 센터장은 경기도 포천장지에 안치됐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제명뿐 아니라 고소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의 제소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제명 등을 포함해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리위 제소뿐 아니라 고소 고발까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짓밟고 5.18을 짓밟은 이번 사태를 묵고할 수 없다. 파문이 갈수록 커지자 한국당 지도부는 잇따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끝없는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판 성명은 각계로 확산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구청장 협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한국당을 향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미주 지역 5.18 광주 민중항쟁 동지회도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올리고 당장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이 내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8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와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줄곧 윗선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직 고위법관이나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일선 판사들을 불러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식으로 수사를 다져왔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선언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결국 지난달 24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날인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기소 이후 대법원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또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내일 가담한 법관들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타자마자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때렸다고 하는데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택시에 올라탄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마구 내지릅니다. 택시기사는 비명을 지릅니다. 승객이 내리자 기사는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일일이죠. 나 지금 택시기사들요. 나가갖고 아빠 죽겠어요.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한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 62살 이모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겁니다. 차의 핸들을 잡아서 이제 차가 휘청휘청했어요. 엄마를 그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했고 경찰은 남성이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쫓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모습을 드러낸 차는 시커먼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고 20대 운전자 이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여성이 차도에서 길을 헤맵니다. 지난 8일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에 왔다 택시에서 잘못 내려 강변북로를 헤매던 61살 이모 씨가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수술병원까지 이 씨를 바래다 준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다음 달 새학기를 앞두고 자녀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들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에 반발해서 가해 학생 쪽이 행정심판을 내고 또 이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2년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에서 한 어린이가 다른 아이를 밀칩니다. 넘어진 아이는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특수교육 9시간 처분 등을 내렸지만 가해 학생 측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이처럼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내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학폭위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처분 기록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게 크지만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학교폭력 논란이 계속되는 게 부담스러워 소송을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학폭 사건 가지고 계속 그게 왈가왈부하기가 어렵고 그쪽이 더 휘말리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싫으니까 더 이상 저건 안 하기로 이제 그거는 결정을 했고. 이러다 보니 가해 학생 측이 학교 측에 행정소송을 내는 게 서로에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효 소송을 이제 쪽에서 같이 이제 하는 쪽으로 가자고. 학폭위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가 늘어나며 피해 학생의 억울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1조 원 넘게 들여지은 경기장 문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올림픽 전만 해도 조직위원회는 여러 활용 방안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 관리도 못하고 방치되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재원 기자와 이주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폐 회식이 열렸던 메인 스타디움. 1년이 지난 지금은 허허벌판입니다. 635억 원을 들여 지었던 스타디움은 행사 4번 치르고 철거됐습니다. 이젠 건물 한 동과 반대편에 올림픽 기간 불을 밝혔던 성화대만 남았습니다. 빈 공터였던 이곳 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임시 공연장이 마련됐지만 이 행사가 끝난 뒤엔 언제 어떻게 다시 쓰일지 기약이 없습니다. 1,100억 원을 들여 지은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국내 유일한 썰매 시설이지만 지금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트랙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음 대신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얼음 한번 얼리는데 2억 정도가 드는데 그동안 운영할 곳이 없어서 올림픽이 끝난 뒤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우리 썰매팀 선수들은 멀쩡한 경기장을 놔두고 해외에서 훈련 중입니다. 1,200억 원짜리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이후 콘크리트 맨바닥을 드러낸 채 1년을 보냈습니다. 냉동 창고로 쓰자, 테니스 코트로 쓰자, 말은 많았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JTBC 최주원입니다. 국제 규격을 갖춘 정선 알파인 경기장입니다. 슬로프는 눈 대신 자갈 받친 상태로 놓여 있고요. 건물과 곤돌라는 모두 불법 시설물로 전락했습니다. 산림청이 경기장 일대를 전면 복원하겠다며 시설물 철거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설을 활용하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설비 2,034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존치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강원도에 세운 경기장 7곳 가운데 4곳이 운용 주체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에만 1년에 40억 원이 듭니다. 앞서 대회 주최 측의 호언장담이 무색합니다.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레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때부터 이런 사태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을 이곳 정선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설물 활용 계획을 짜고 예산 집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강원도의 몫이지만 올림픽 대회를 치르고 남긴 돈은 중앙정부가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정부와 강원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기념재단을 만들기로 협의에 들어갔지만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아프면 비싼 치료비를 내더라도 대학 동물병원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 국립대 동물병원에서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흡연을 하고 놔주지도 않은 진통제를 놔줬다고 의무 기록까지 남긴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반려동물은 결국 죽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또 다른 아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걸로 의심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 입원실입니다. 내부를 서성이는 의료진 주변에 연기가 피어납니다. 담배의 연기입니다. 반려동물 환자가 있는 쪽으로 가더니 또 피우고 이어서 치료실 안을 보며 또 피웁니다.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막대기를 꺼내 듭니다. 한 반려견이 있는 케이지 안으로 넣어 휘두릅니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이곳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고양이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한참 후 주치의는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다리골절 수술을 앞둔 고양이가 이번 반나절 만에 죽은 겁니다. 보호자는 골절 통증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의심합니다. 진통제도 주고 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없어? 당신 주사 진짜 당신이 준 거 맞아? 자기는 줬대요. 자기는 줬대. 실제 의무 기록표에는 진통제를 투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청구서나 CCTV 상으로도 진통제 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저체온 치료에 집중하느라 진통제를 투여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약제를 뽑아놓고 처치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입원실 흡연에 대해서도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제 법적으로는요,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이 되는 건 아니라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숨진 고양이 보호자는 어이없는 치료로 가족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친구가 고양이에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 반려동물을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병원 측은 고양이가 저체온증과 과거 병력 등 사망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호자 측은 검찰에 해당 병원과 주치의를 사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1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은 뒤 대부분을 집세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동물을 구조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후원금을 모았는데 모두 조작된 거였고 구조 활동에 참여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소셜미디어입니다. 우리에 갇힌 개들과 불법 도축시설 등이 담긴 사진 500여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단체 대표 서모 씨는 직접 구조 활동을 벌인 동물들이라며
사진 옆에 후원 계좌도 적어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후원금은 모두 9,800여만 원. 하지만 대부분 서 씨가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 월세를 내거나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가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보호 활동에 사용된 돈은 10%가량인 97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 대부분은 다른 동물보호단체의 활동 사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동물구조 활동에도 직접 참여한 적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서 씨는 후원금을 월급 명목으로 가져간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5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이른바 깡통 전세와 전셋집보다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운 역전세난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죠. 금융당국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려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이 집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새 700만 원 내려갔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월에 비해 올해 1월 평균 전셋값이 2,500만 원 내렸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 지역에선 서초가 가장 하락률이 높았고 도봉, 노원 등 강북에서도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셋집보다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운 역전세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선 아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과 경남 거제 등지에선 집값과 전세가가 동시 하락하고 있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낚시꾼 스윙, 피셔맨. 미국 프로골프 페블리치 프로암 대회에선 1위에 오른 선수보다 최우성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낚시꾼 최우성은 최종 라운드엔 오르지 못했지만 유쾌한 웃음을 주면서 팬심을 낚았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몸을 비틀며 낚싯대를 던지는 듯한 독특한 자세. 올해 46살 최우성은 이 뒷모습 하나로 미국 프로골프에 데뷔했습니다. 온몸으로 실수를 아쉬워하고 골프채를 내던지는 모습으로 대회 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3라운드까지 9오버파 224타 공동 138위에 머무르며 최종 라운드 진출엔 실패했지만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26살에 처음 골프채를 잡은 최우성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낚시꾼 스윙으로 우승컵을 드자 팬들은 물론 프로 선수들까지 앞다퉈 최우성을 연호했고 결국 초청 선수 자격으로 PGA 투어 무대를 밟았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을 준 낚시꾼 스윙. 최우성에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손가락 마디를 잃어 골프채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최우성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자세를 완성했습니다. 높았던 PGA의 벽, 그래도 인간적인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은 최우성.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소감을 남기고 유쾌한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3층짜리 주택 1층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집주인 등 2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것으로 지목된 50살 박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메탄올이 섞인 걸로 보이는 무허가 알코올, 이른바 밀조주가 유통돼 최소 9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현지 당국은 숨진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나눠준 밀조주를 나눠 마신 뒤 구토와 시력 감퇴 등을 호소하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선 지난 2011년에도 밀조주를 마신 주민 17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7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한 해 전보다 2.1% 줄어든 402만 9천 대로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지난해 생산량이 411만 대로 1% 늘어나 한국을 제치고 6위에 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 섬의 한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래상어 안에 있던 비닐봉지입니다. 현지 당국은 해변으로 떠밀려온 이 어린 고래상어를 부검한 결과 커다란 비닐봉지가 위장관을 막고 있었다며 사인은 굶주림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플라스틱 등 약 1,000만 톤의 쓰레기가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서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5+1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들 모습인데 5명 모두 이제 보이콧을 선언한 사람들이고요. 맞습니다. 이 휴대전화가 하나 있네요. 이건 뭡니까? 네, 일단 오늘 이 5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합의문 내용이 전당대회를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뜻을 함께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홍준표 전 대표였습니다. 이 참석자들에게 물어보니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휴대폰 전화 통화로 구체적으로는 스피커폰으로 나머지 5명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1 해가지고 휴대전화 한 거군요. 자, 그런데 오늘 합의 내용은 이제 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상 모두 불출마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일이 바로 이틀 뒤인 12일입니다. 그 전까지 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불출마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6명은 후보 등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공보물, 인쇄물도 다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예. 또 당대표 선거를 위한 일정도 모두 취소한 상태인데 일단 당 선관위는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오후 다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결기에 찬 중요한 어떤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홍 전 대표는 왜 불참한 겁니까? 일단 홍 전 대표는 오늘 다른 주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이미 보이콧 의사를 알린 만큼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하지만 페이스북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전대 관련으로는 내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고요. 예. 이어서 올린 글에서는 당을 비판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당내 현상은 좀비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문정권의 힘을 모아서 대행할 시점인데 이번에는 이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하면서 이 철진한 공안 검사의 시대로 역류하고 있다 이런 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좀비 정치라고 이야기한 거는 죽어 없어져야 할 일들이 계속 살아나서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6명이 만약에 모두 출마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남게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황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 이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예. 이 황 전 총리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최근 자신을 향한 이 진박 논란에 대해서 이 해명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러한 논란에 휘둘릴 겨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강행 의사를 그대로 밝혔고요. 김진태 의원도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 보이콧 그만하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아까 이틀 남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라 이제 파행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어떤 행사, 이벤트가 전당대회 날짜하고 겹치는 일 혹시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난 2016일이었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는 리우 올림픽 날짜가 겹쳤습니다. 예. 특히 전당대회 당일날 우리나라의 메달 사냥 종목이 23개라면서 당시에도 당내에서 전당대회 연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됐고요. 당시 기사를 보면은 이정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이틀은 상당히 긴 시간이니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예,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그 배 안에입니다. 예,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 일 같은데 어떤 배입니까? 네, 1950년대 흥남철수 작전 때 사용됐던 이 피난민을 태웠던 군함이죠. 예.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모습입니다. 예, 아주 옅게 메로디스 빅토리호라고 써 있군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더 많은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서 배에 있던 무기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태웠던 그래서 유명해진 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배의 정원이 60명이었는데 당시 피난민을 14,000명이나 태워서 기적의 배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문 대통령이 첫 방미 당시 그것도 첫 일정에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서 직접 언급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그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미국 드라마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 미국 드라마예요? 네, 예. 흔히 미드에서 등장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언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이 타임리스라는 제목의 드라마였는데요. 온라인상에 올라온 트위터에 올라온 캡처본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한 등장인물이 배에 탄 사람 중에 중요 인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나머지 한 사람이 답하기를 예. 미래의 한국 대통령 문재인 부모님이 타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드라마에 나왔던 배는 아까 설명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였던 건데요. 예. 그리고 이 같은 사실과 함께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알린 사실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에 대전의 한 유명 빵집을 찾아서 이 생일 축하를 이처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빵집의 대표님 부친도 그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를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워낙에 극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미국 드라마에서도 소재가 됐던 그런 모양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공기는 깨끗했지만 여전히 추웠는데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정직면 기자입니다. 아파트 10층부터 위층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불은 집안 8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경기와 경북, 전남 일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남과 충청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쯤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 소식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